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입니다. 검찰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의 주제는 공직선거법의 벌칙 조항입니다. 표현의 자유, 그리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선거의 결과인 공정성을 중시할 것인가에 대한 입법적인 결단, 공직선거법의 주요 벌칙 규정 몇 가지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 김규백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규백 변호사입니다. 자, 공직선거법 하면은 하도 요새 뉴스를 많이 때리고 있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허위사실 공표죄가 떠오르는데요. 다른 중요한 벌칙 조항들도 많이 있죠? 예, 맞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부정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인데요. 처벌 규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공직선거법 230조에서 262조의 3까지 상당히 많은 수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크게 유형을 나눠봐도 11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네. 매수 및 이해 유도죄, 선거의 자유방해죄, 투개표 절차 방해죄, 선거 관련 명예에 관한 죄, 방송신문 부정이용죄, 선거운동 기간 위반죄, 부정선거운동죄,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기부행위 금지 제한 위반죄, 선거비용 부정지출죄, 선거범죄 선동죄, 그렇게 총 11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네. 오늘은 공직선거법상 벌칙 조항 중 주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몇몇 죄명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이러한 벌칙 조항에 저촉되어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가 많이 들어본 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좀 살펴볼까요? 이제 우리나라와 해외 사례 좀 비교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는 세계 각국이 선거의 공정을 위해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인 영국을 좀 예를 들어보면 국민대표법 제106조에 우리나라의 허위사실 공표죄와 유사한 규정이 있습니다. 네네. 누구든지 자신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사실이라고 믿은 경우로서 그것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는 한, 그 선거에서 후보자의 선출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후보자의 인격 또는 품행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 근거 없는 진술을 하거나 공표를 하면 불법 선거에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반면에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을 보면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여기서 후보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까지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네네. 후보자, 그리고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이나 형제 자매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해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 그 대상자와 허위 진술의 대상을 상당히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법제가 상당히 좀 대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최근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낸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업개발건과 관련해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라는 내용을 공표한 부분과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 백현동 아파트 부지 용로를 자연녹지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4단계 상향하면서 불거진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언급한 내용이 허위사실 공표다라는 이유로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기소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선거법 관련된 공소시효는 6개월이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 6개월 하루 전에 기소가 된 것입니다. 네네. 허위사실 공표죄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도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피고인이 본인이 공표한 사실을 허위사실임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즉 피고인이 본인이 공표한 사실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이제 법원의 재판 결과를 이제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제 벌칙 조항으로는 이제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있는데, 이건 이제 어떨 때 적용되는 벌칙 조항입니까? 선거의 자유방해죄에는 선거 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이나 연설방해,
직권남용에 의한 선거 자유방해 등 선거운동 및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행위 일체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네. 선거의 자유방해죄는 반드시 선거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가 불가능하게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예. 통상적인 선거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에 어려움을 주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까지 모두 포함이 됩니다. 방해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고 방해의 위험성 자체가 네. 발생하면 충분하다라고 네, 본 맞습니다. 것인데 좀 구체적인 사례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피고인 A는 유튜브 채널 진행자였습니다. 네. 피고인은 본인 유튜브 영상에서 사전투표에 대한 조작 위험성, 그리고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이중투표 가능성 등을 설명을 하면서 사전투표는 조작에 의한 부정이 가능하고 실제 그런 사실을 목격했다는 여러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라거나 본투표에서는 투표 임명부가 있어서 기록이 남는데 사전투표는 투표용지가 몇 장에 발급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네네. 그 후에도 총 4차례에 걸쳐서 사전투표 용지에 인쇄된 QR코드에 포함된 개인정보로 인한 사전선거 비밀투표 침해 가능성, 그리고 사전투표 조작 위험성 등의 발언 내용이 포함된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를 해서 이를 시청한 선거인들의 사전투표에 참여할 자유를 방해함으로써 위계, 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합리적인 근거로 볼 수 있는 증거 없이 사전투표에 대한 허위 내용을 퍼뜨렸다라고 볼 수 있는 사안인데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이 케이스에서 원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네. 배심원 판결 결과는 무죄였고 실제로 무죄 판결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네네. 즉 피고인들의 발언에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배심원 모두도 동의를 하였습니다만 네. 이는 사전투표의 공정성과 사전투표 참여 여부에 관한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할 뿐 사전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취지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매수 및 이해 유도죄라는 것이 있는데 선거 과정에서 이제 금전 또는 물품을 제공하는 뭐 이런 것들이 문제되는 사안이죠. 네, 맞습니다. 부정한 경제적 이익 등으로 선거에 관한 개인의 자유 의사를 왜곡시키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소위 선거인 매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네. 핵심은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금전이나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이 제공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야만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예. 금전이나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이 제공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제공자와 수령자의 상호 이해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럴 땐 법대로.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허위사실에 대한 내용을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 그러니까 투표를 하는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면 그것이 허위사실 공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이 무엇인지, 문제된 말의 표현 자체가 사용된 문맥은 어떠한지, 그것을 허위인지 사실인지 증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또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인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을 기초로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되는 사안을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직선거법의 벌칙 조항들을 이제 주로 먼저 살펴봤는데요. 이제 매년 아주 빈번하게 개정이 이루어지고 또 벌칙 조항도 수십 개에 해당되는 아주 많아서 이제 법적인 조언이 필요한 그런 분야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네, 말씀하신 대로 공직선거법은 1년에도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지는 아주 복잡한 법령입니다. 네. 처벌 규정도 매우 많고 헌법상 선거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에 대한 부분을 늘 염두에 두고 처벌 규정을 해석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주로 당선 혹은 낙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를 의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만약에 피소가 되었다면 이와 같은 목적이 없었음을 당시 정황을 고려하여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네. 반드시 행위 발생 직후, 그러니까 최소한 선관위에 신고가 돼가지고 조사가 착수된 직후부터 법률 전문가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절하게 대응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규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